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세무회계 상급 강의할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첫 시간은 우리 시험 제도와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드리고요. 그 다음 1교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회계 상급은 세무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위한 수업이고요. 시험 제도는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 1부, 법인세법, 우리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법, 그 다음 부가가치세법, 세법 1부고요. 세법 2부, 소득세법,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법 1부, 2부, 각각 객관식 20문제씩입니다. 20문제씩. 근데 우리 2부는 소득세법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 가지 세목 중 소득세법이 가장 세무회계 상급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진행 순서는 우리가 교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이어져 있지만 수업은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그다음 부가가치세법.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비하는 재화 용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 10% 세금을 내고 재화 용료를 우리 구입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간접세라 부르고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법입니다. 크게 소득, 번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법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렇게 개인 소득이면 소득세법, 법인 소득이면 법인세법입니다. 자, 우선 수업 진행 순서는 크게 각 챕터마다 PPT로 간략하게 그림을 보고요. 일단 함께 꼭 필기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목 특성상 대부분 우리 시험 문제는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계산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저랑 같이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만 이 이론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꼭 필기하시고요. 특히 우리 세무회계, 세법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동영상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같이 꼭 필기하면서 따라오고요. 이미 학교에서 세무회계를 들은 적 있다. 이런 분들은 디테일한 필기보다 크게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3단계로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각 중요한 내용마다 각각 중요한 예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예제 풀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주로 대부분 과거에 기출 유형이 나왔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회계 상급이지만 수업 난이도는 한 세무회계 2급 정도 수준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교재 내용도 굉장히 압축되어 있지만 최대한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서 좀 난이도를 높여서 세무회계 2급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세무회계 상급은 굉장히 단순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이 법인세법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회계를 안 보고 바로 세무회계를 본다. 그러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어느 정도 억지로 커버가 되겠지만 법인세법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인세법은 기업회계랑 세법이랑 법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 기업회계에서 법인의 소득은 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근데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입니다. 이 두 가지 계산 방식이 틀립니다. 근데 세법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데 주로 기업회계 기준하고 차이점을 배웁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을 모르면 법인세법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소득세법, 법인세법 할 때는 괜찮은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할 때는 괜찮은데 법인세법 할 때는 꼭 기업회계 책도 같이 펼쳐두시고 같이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세무회계 한 2급 정도로 같이 쓰고요. 계산 문제 다양하게 풀고 그래야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무회계 전반에 대해서 세법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야만 문제를 계산하는 수식을 넣고 풀어야만 이론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격하기 위한 우리가 수업 방식이 아닌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도 적용하고 좀 더 이 세법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세무회계 상급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교재 내용을 같이 보시고 1회도 갈 때 한번 처음 수업을 듣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된다. 그러면 이 세무회계란 과목이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맞는 겁니다. 저 또한 세무사 시험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세무회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해도 안 됐고요. 1회도 갈 때 전혀 이해 안 되고 2회도 3회도 갈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1회도 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세무회계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만 합격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2급, 더 높게 1급, 그리고 세무사까지 꼭 도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뭐 어떤 연봉이 많고, 물론 연봉은 좀 더 많겠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부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100살까지 다 살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에서는 50대, 60 전에 다 그만둬요. 그러면 남은 4, 50년을 놀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단순 힘쓰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무사란 나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도 직장을 다니다가 또는 직장 퇴직하고 바로 세무사 기업해도 되고요.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세무사를 사무실을 차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60대, 70대, 80대까지 여러분들 평생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 없이 단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만 따고 끝낸다. 이게 아니고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독 들었는데 이해가 된다. 나하고 코드가 맞는 과목이고요. 세무사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은 반드시 필기를 해야 됩니다. 세무회계. 시험은 외우면 되지만 이해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꼭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업에는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죠. IT, 뭐 개발, 생산, 인사, 마케팅, 영업. 근데 우리 인문계로 따지면 인사부서, 마케팅부서 이런 부서들은 큰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재경직군, 회계, 세무 이런 재경직군은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고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국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연봉을 높일 수가 있고 좀 더 큰 기업,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직장에 여유와 자유가 있습니다. 자, 크게 목표를 가지고요. 단순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더 큰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게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교시 소득세법. 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크게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떤 금융소득, 개인 사업소득. 자, 이런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을 우리가 소득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우리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세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인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법인 소득이 있습니다.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 법인세법입니다. 자, 크게 우리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이냐 법인이냐 근데 두 가지 어떤 성격이 조금 틀린데요. 우선 이번 시간은 우리 소득세법에 대해서 좀 성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의 내용이 있지만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크게 우리 소득세법은 개인소득을 8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 있으면 이자가 있죠. 자,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 두 가지 소득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 사업. 자, 제가 또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사업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종류가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 우리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복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 이 6가지 소득을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6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퇴직금을 받죠. 퇴직 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나 일정한 주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8가지.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 퇴직, 양도소득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소득세법의 특징,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열거주의 과세 방식입니다. 자, 8가지 열거된 것만 우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근데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자, 세법, 소득세법에 8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즉 법전에 법에 이렇게 적힌 것만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자하고 배당. 이 금융소득은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금융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롭게 생겨나는 금융소득을 세법에 전부 다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자, 나머지는 열거주의다.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근데 금융소득은 법전에 전부 다 열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이자와 배당 비슷한 성격이면 설사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법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이자나 배당 소득을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포괄주의란 것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것만 과세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열거주의입니다. 법에 8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과세한다.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 단,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형별 비슷한 거면 이자, 배당, 금융소득으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큰 원칙. 자, 그 다음 우리가 과세 방식은, 이 종합소득은 원칙은 8가지를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합산해서 원칙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근데 원래 개인소득을 전부 합쳐서
예를 들어 홍길동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지만 퇴직이나 양도는, 가령 퇴직은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거고요.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다른 소득 값산하게 되면 우리 소득세법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소득세법 특징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이런 과세 방식을 우리가 누진세율 구조로 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벌면 너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단계별로 과세합니다. 세부적인 초과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근데 전부 다 합하면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받는 건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다른 소득 합산해서 이렇게 누진세율 적용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퇴직소득은 별도로 따로 과세합니다. 분류해서. 종합소득 6가지 소득과는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하고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개인들이 뭐 집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굉장히 극히 드물죠. 어쩌다 발생하는 이런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 합산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도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세 가지 소득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구분은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는데 6가지 2배, 4근, 연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게 원칙이고요. 퇴직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따로 띄어서 요것만 따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소득세법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배우는 내용 매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매회 시험에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소득 8가지인데 8가지 소득의 종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 배, 사, 근, 연, 기. 그 다음 퇴직, 양도. 퇴직할 때, 집 팔 때. 2배, 4근, 연기, 퇴양. 자, 퇴직, 양도는 뭐 외우기 쉬운데 종합소득 6가지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2배, 4근, 연기 6가지 소득은 합해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앞자다서 2배, 4근, 연기 기억해 두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인데, 자, 종합소득의 종류 2, 배, 사, 근, 연, 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합소득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교 호수가 있었는데요. 그 호수 안에 작은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섬에 가기 위해서 뗏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일 이 뗏목 타고 우리 학교 호수 안에 있는 그 섬에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태풍이 와서 이 배가 다 싸그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워볼게요. 이 배가 태풍이 와서 이 배가 싸그러들어서 떠나는 걸 연기했다. 2배 4근 연기, 2배 4근 연기, 이렇게 평생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득 8가지 구분한다. 2배 4근 연기, 2배 4근 연기 소득은 합산에 과세하는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 양도는 별도로 띄어서 분류하는 분류과세 제도. 개인 소득세법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적용되는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천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개인들은 법인처럼 세법 지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들은 회사는 회계팀도 있고
뭐 법무팀도 있고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은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법이나 뭐 회계 지식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개인 소득에 대해서 지급을 해요. 소득 지급자가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한 거는 이 사람의 개인의 소득을 지급할 때 다 주지 말고 세금을 띄고 줘라. 약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주어라. 계산해서. 누가? 지급하는 사람이. 원래 소득은 이 소득이 생기는 사람이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이 원천징수 제도는 이 사람 소득자에게 뭔가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띄고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띈 세금을 세무서에 내라. 누가? 이 지급자가 납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금은 정식으로 계산된 세금이 아니라 약식으로 계산된 세금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아무래도 개인은 세법 지식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약식으로 세금을 띄고 국가에 납부를 해라. 그러면 이 사람도 미리 낸 세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도 나중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약식으로 낸 세금은 빼줍니다. 이걸 우리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들은 세법 지식이 적어서 세금 신고 안 할 가능성, 즉 탈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소득세법은 아주 광범위하게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약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띄고 주고 지급자가 이 소득자에게 띈 세금을 너가 납부를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세금을 탈세할 가능성이 적고 미리 세금을 냈으니까 국가 입장에도 세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약식으로 계산된 세금은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전체 소득 신고할 때 제대로 낸 세금이 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세금. 이 세금에서 약식으로 띈 거를 빼줍니다. 그래서 최종 신고할 때는 이것만 납부하는 거죠. 미리 낸 게 있으니까. 이런 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누락, 누수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탈세 방지.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누락 방지. 미리 세금을 띄고 줘라. 그럼 이 사람도 알 거라는 겁니다. 아, 세금을 내가 내야 되겠구나. 우리 국가 입장에서도 미리 세금을 거두니까 세수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종합과세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종합소득의 종류 이, 배, 사, 근, 연, 기 6가지 소득은 합산하죠.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6가지 종합소득. 자, 근데 이제 분리과세는 이 종합과세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분리과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약간의 예금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뭐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펀드 이런 것들 있겠죠. 금융기관에 가입한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입한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고한 적이 따로 있나요? 아마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다 없을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여러분들의 이자나 배당 소득을 줄 때 다 주지 않고요. 약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띄고 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그 띈 세금을 세무서 납부하겠죠. 여러분들은 신고한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이유는 큰 소득이 아니면 그냥 원천징수항으로 세금을 쪽 내겠다. 이게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들, 서민들이나 중산층은 대부분 금융소득에 대해서 따로 신고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때 세금을 띄고 주고 이걸로 세금 내고 이걸로 종결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다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내가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소득 합산해서. 근데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한 걸로 그냥 나의 세금 부담은 이걸로 끝내자. 이런 방식이 분리과세 제도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우리 개인단위입니다. 소득세법은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가족의 소득을 전부 합하지 않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따로, 내 거 따로, 우리 와이프 거 따로, 우리 아들 거 따로. 이렇게 하는 과세 방식을 개인단위. 그리고 이제 인적 공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소득을 나중에 합산할 때 쭉 신고해야 되는데 소득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적 공제 제도는 이런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자녀가 예를 들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가 1명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개인 소득이 똑같아요. 똑같이 세금 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저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자녀가 4명 있는데 의료비도 많이 지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도 많이 나갈 거고요. 여러 가지 생활비도 식비, 기타 등등 자녀가 1명 있는 이 친구보다는 4명 있는 제가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똑같다 하더라도 저는 세금을 좀 적게 내라.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저희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런 개인 소득이 있는데 이런 개인 소득 금액에 대해서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인적 공제, 소득 공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소득 공제. 여러 가지를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자, 줄여서 과표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공제를 많이 해줌으로써 세금 계산이 즉 세율 곱하기 전 기준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랍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 표준이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계산한 방식을 우리가 인적 공제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똑같더라도 세금이 똑같이 나오게 만든다. 저는 지출이 많으니까 저는 세금이 적게 나오게끔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자. 자, 인적 공제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매회 시험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소득세법. 자, 특징. 자, 우리 소득세법은 이렇게 8단계입니다.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율 구간이 증가되죠, 이렇게. 자, 근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쭉 공제할 거 공제하고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 6,500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최저세율 6%, 최고세율 45%, 두 가지는 기억해 둘게요. 자, 세율 적용하기 전 과세 표준이 6,500인데 6,500 구간은 요 구간이죠. 전부 다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 1,400에 대해서는 6%를 곱하고요. 그 다음 1,400에서 5,000, 3,600에 대해서는 15% 적용합니다. 그 다음 5천만 원 초과 1,500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 방식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자, 이 구간이라고 해서 모든 과세 표준에 대해서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초과되는 것만 1,400과 6%, 1,400 초과되는 5천만 원까지 3,600에 대해서 15%, 5천만 원 초과되는 것만에 대해서만 24%. 그래서 이름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총 8단계 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될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을 초과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증가되면 세금을 더 내라.
방식이고요. 자,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최고만 기억해 두겠습니다. 9%, 24%, 9%, 24%. 자,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적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이거는 약식 방식. 아까 이제 6,500이면 5,000 초과 24. 그럼 1,406%, 3,615% 하면 624만 원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이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계산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요합니다. 자, 큰 원리 기억해 두시고요. 법인은 4단계, 개인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뒤에서 계속 배울 겁니다. 소득세법은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이, 배, 사, 근, 연, 기. 6가지 소득을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종합소득. 이런 과세 방식을 종합과세. 퇴직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다른 소득 합산하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퇴직금. 벌써 억울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따로 분류해서 세금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나오게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개인들이 부동산 파는 거 어쩌다 한번 팔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과세하라. 그래서 세금 부담이 좀 적게 하자. 자,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은행 예금 있으면 이자, 주식 있으면 배당, 개인 사업,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 국민연금,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그 다음에 복권 가지고 있어 발생하면 기타 소득. 자, 이렇게 2배, 4근, 연기를 합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크지 않는 소득은 분리과세하고 끝내라. 원천징수와 끝내라. 그런 소득은 뺍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 2천 이하가 되면 원천징수에서 금융기관에서 세금 떼고 그걸로 국가에 납부하고 그걸로 끝냅니다. 제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하는 거 빼고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뒤쪽에 세부적으로 배울 겁니다. 금융소득은 경비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수입 금액이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입니다. 근데 사업소득은 여러 가지 경비를 빼주고요. 기타 소득 경비 빼주고요. 근로와 연금 소득은 연금 수입은 돼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소득 금액 계산해서 합산을 합니다. 뒤쪽에서 세부적으로 각 8가지 소득별로 구분해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학습할 겁니다. 이런 소득을 종합소득 여러 가지 빼줍니다. 빼서 세율 적용하기 전 금액을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항상 세법에서 어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표현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소득세 특징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자, 열거주의다. 원칙은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한 것만 과세한다. 예외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과세한다. 개인별로 2배 4근 연기 종합소득은 합산한다. 퇴직, 양도는 분류한다. 중요하지 않고 작은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와 끝낸다. 분리과세. 대표적으로 금융소득 2천 이하, 그 다음에 복권, 그리고 여러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근로자, 이런 것들도 원천징수로 종결시켜버립니다. 소득이 많은,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게끔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8단계 누진세율. 그리고 우리 소득세는 내가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종합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의 직전연도 종합소득, 예를 들어 2025년 종합소득은 26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그런 세목이 소득세입니다. 자, 법인세법과 나중에 비교할 건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원칙,
열거주입니다. 8가지 소득으로 법에 원천되어 있는 것만 과세하라. 열거주이고요. 이에 반해 우리 법인세법은 과세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하자. 포괄주의 방식입니다. 자, 열거주의, 포괄주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규정된 것만 과세해라. 규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는 법인 소득으로 과세하자. 순자산 증가설, 소득 원천설, 포괄주의, 열거주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자,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법인세법 할 때 또 한번 할 겁니다. 자, 두 개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할 때 체크를 해둘게요. 자, 우리 한국에 주로 거주하는 자를 거주자라 부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라 부릅니다. 한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을 내국 법인이라 부릅니다. 외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을 외국 법인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법인을 구분하고요. 개인을 구분합니다. 한국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자. 이 거주자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전 세계 모든 소득이 돼서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고요. 이에 반해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는 혹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법인은 한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내국 법인, 외국에 있는 본점이 있는 법인이 외국 법인. 한국에 본점이 있는 내국 법인은 자, 국내에서 발생한 법인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우리 반도체나 휴대폰 판매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판매하죠.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법인, 애플, 테슬라. 자, 외국에 본점이 있는 외국 법인은 혹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라. 자, 이게 큰 구조입니다. 법인세법 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의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한국에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자, 즉 6개월 정도, 6개월. 너 한국에 주소가 있고 한국에 살고 있으면 거주자. 근데 주소가 없는 그런 분들, 예를 들어 뭐 왔다 갔다 하는 또는 이중국적 또는 뭐 해외 영주권자 뭐 그런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혹시 6개월 이상 183일, 183일은 기억하겠습니다.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장소, 거주하는 장소. 한국에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너 거주자다. 이런 거주자는 국내 소득, 국외 소득, 전 세계 모든 소득이 돼서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에 반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이런 자를 비거주자. 우리나라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거주자 판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항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 이런 분들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우리 4번 납세 의무자. 자,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 외, 원천 모든 소득,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 원천 소득. 이때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거소란 주소에 상당 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 근데 외항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은 한국과 외국에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좀 특수하니까 대부분 뭐 외국에 있을 수도 있죠. 특수하니까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그 장소가 한국이면
우리나라 거주자라 본다. 비록 외국에 비행기 타고 많이 나가 있지만. 또는 가족이 없는 그런 승무원은 당신 근무기간 외에 주로 머무른 장소가 어디냐? 한국이면 한국 거주자. 예를 들어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대부분 비행이 없으면 한국에 살고 있겠죠. 거주자. 주로 183일 이상 외국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한국 법인의 해외 지점이 있어요. 해외 지점.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가 한국에 본점이 있지만 한국의 지점도 있고 외국의 지점일 수도 있죠. 일본의 지점이 있다. 지점은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한국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수원, 구미, 평택 이런데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본점이 있고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근무하면 이 지점은 별도 법인이 아니죠. 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의 사업장입니다. 본점, 지점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다. 근데 지점에 파견 나 있으면 대부분 외국에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거주자라 본다. 자, 그 다음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별도의 회사입니다. 자, 지점은 같은 회사고요. 근데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가 출자를 했어요.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100%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별도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자회사는 해외 법인. 여러분, 법인과 지점은 다른 개념입니다. 본점, 지점은 별도 회사가 아니죠. 근데 한국에 있고 외국에 있고 해외 지점도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회사의 사업장 소속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해외 지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출자는 국내에 있는 회사가 출자입니다. 그럼 국내에 있는 회사가 모회사, 외국에 있는 회사가 자회사. 이렇게 100% 출자한 법인에 나가 있으면 이거는 한국 회사로 본다. 거주자. 자, 그래서 니은 보겠습니다.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자, 여기는 지점이니까. 또는 별도의 해외 현지 법인. 근데 법인인데 혹시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즉 100% 자회사면 그냥 우리나라 회사를 보자. 우리나라 사업장으로 보자. 전부 다 거주자. 100% 회사가 아니면 여기서 183일 이상 여기서 있으면 비거주가 되겠죠.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점에 파견 나가 있으면 거주자. 비록 외국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지점에 나가 있으면 거주자. 특례. 근데 현지 별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회사가 100% 출자하면 거주자. 근데 100% 출자가 아니면 외국에 오래 있으니까 비거주자겠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무원이 미국 대사관, 미국인 대사관, 사우디 대사관, 일본 대사관 나가 있다. 대부분 생활은 외국에 사지만 이런 공무원들은 그냥 한국 거주자로 본다. 우리나라 대사관, 우리나라 대사관이니까 그냥 우리나라 영토로 본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한국 거주자로 본다. 이상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례입니다. 특례. 자, 다음 중요한 거 과세기간. 우리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있고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있고요.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소득세 과세기간이 있고요. 언제 소득이 돼서 과세할 거냐? 법인세 과세기간이 있고요. 언제 법인 소득이 돼서 과세하느냐? 언제 발생한 거를 언제까지 되느냐? 그 다음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 과세기간이 좀 틀립니다.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각각 틀리고요. 근데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설사 내가 사업장을 폐지해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무조건 달력 기준이고요. 왜냐하면 개인 소득은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폐업하더라도 개인 사업 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그래서 소득세법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돼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 날 9월 20일 날 사망합니다.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소득은 더 이상 없겠죠. 귀신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하는 방식도 틀리고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계산하는 과정도 틀리고 여러 가지 공제하는 방식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비거주자가 되면 이때 거주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이때 발생한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국일까지. 외국에 나가면 신분이 바뀌는 거죠. 비거주자로 바뀌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거주자로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 기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회독, 3회독 할 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각각 구분하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법인세법상 법인은 1년 이내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근데 개인은 선택 불가. 자, 다음 이제 납세지.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도 있고요. 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 중학교 다니면 몇 반이 있죠. 소속. 그러면 뭐 경찰도 그렇고 여러분 학생도 그렇고 누가 다치거나 사고 치면 어디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관할하느냐. 몇 학년 몇 반 누가 사고 치면 어느 담임이 책임져야 되느냐. 관할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국에 수많은 세무서가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세무서가 있는데 어디 세무서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세무조사. 사고 치면 국가의 세무조사 하잖아요. 어디 관할 세무서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될까? 경찰.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경찰이 배정되잖아요. 어디 경찰이 담당할까? 그 지역이겠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거주자면 내 주소지 또는 거소지 이 관할 세무서에 내가 신고해야 됩니다.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다. 영등포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 제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제가 목포에 살고 있다. 목포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내 개인 주소지가 아닌 내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예외. 예외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비거주자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당신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 혹시 국내 사업장이 없다. 뭐 사업을 하면 사업장이 있겠지만 사업하는 자가 아니면 사업장이 없겠죠. 그러면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에 납세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어디에 신고할까? 어디 세무서에 신고할까? 납세지고요. 주소 또는 거소.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자, 그 다음 이제 납세지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없지만 아주 가끔 시험에 또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해 둘게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혹시 납세지가 변경이 된다. 주소 이전에서. 그럼 변경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라. 자,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라.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제 문제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 별표 3개. 매회 출제. 예제 2번. 과세기간 매회 출제. 1번.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이다. 맞는 표현이죠. 2번. 원칙적으로 열거된 소득에서 과세합니다. 열거주의 방식. 단 이자 배당은 예외적으로 포괄주의. 3번. 공평과세를 위해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녀가 많으면 아무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세금을 좀 적게 내야 됩니다. 인적사항을 고려합니다. 인적사항을 고려한다. 여러 가지 인적 공제가 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입니다. 내가 신고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예제 2번.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하면 원칙을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3번. 혹시 주소나 거소를 국에 이전하여 비고자가 되면 거주자로서 1월 1일부터 출고일까지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4번.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아닙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폐업일까지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 우리 소득세는 사업소득, 사업장 폐업,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7가지 구분된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자, 기출문제 1번 틀린 것. 1번. 해외 지점에 파견되면, 지점은 그냥 우리나라 회사니까, 우리나라 회사에 소속된 사업장이니까 거주자. 2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 맞는 표현. 3번.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국외 과세합니다. 4번.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적인자만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만을 말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주의 과세가 아닙니다. 거주지구 과세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걸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박정국이 예를 들어 가족 전부 외국에 사업한다. 그러면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왜? 주된 삶의 체류지가 외국이기 때문에. 국적주의 인자만 아닙니다. 국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2번.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정답 3번입니다. 3번. 거주자가 1월 25일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자, 이거는 뒤쪽에 잘 겁니다. 자,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이 돼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을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외죠, 예외. 자,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이 돼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혹시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1월 20일 사망했으니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1월 말부터 2, 3, 4, 5, 6, 7, 7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돼서 7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할게요. 4번. 소득세 특징. 잘못된 것. 1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거, 약식으로 세금 뗀 거로 종결하는 거를 분리과세. 두 가지가 다른 개념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 단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별이죠. 3번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바탕으로 하나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때 순자산 증가설은 포괄주의를 말합니다. 포괄주의. 있죠. 금융소득, 모든 금융소득을 법에 열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게 금융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이 포괄주의라는 방식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산 증가시키는 그런 거래면 소득으로 보자. 4번. 자,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 300만 원이냐? 이건 뒤쪽에서 배우겠습니다. 5번. 소득세법상 소득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소가 없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거소지입니다. 주소 또는 거소지. 2번. 국내 사업장이 없다. 비거주자. 그럼 소득 발생하는 장소. 4번. 혹시 납세지 변경되면 15일 이내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교재 없지만 이 내용도 참고로 과거 기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란다. 자, 3번은 그냥 참고 목적으로만 해둘게요. 아주 너무 이제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만. 혹시 소득을 지급하는 자, 비거주자가 소득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떼는 게 원천징수니까. 비거주자가, 즉 지급하는 자가 비거주자이고 세금을 떼는 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 국내 사업장. 이 국내 사업장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이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 귀속자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국내 사업장에서 세금을 떼고 국내 사업장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6번. 자, 납세지는 어디에 세금 낼까? 6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거주자는 국내 소득. 자,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은 국적에 따라 정해진 아니죠. 그리고 거주자는 국내 소득, 국외 소득. 3번. 183일 미만이 아니라 183일 이상. 4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맞는 편입니다. 7번. 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정답 3번. 8번. 소득세 특징. 자, 납세자와 담세자와 동일한 직접세. 우리 납세자는 신고하는 사람,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직접세입니다. 소득을 얻는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담세자. 그리고 제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 10% 부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부가세를 낸 적이 없잖아요. 이걸 간접세라 부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여러분, 세금을 신고하는 자는 사업자. 다르죠. 간접세. 2번. 자, 개인 단위. 3번. 단계별 누진세 8단계. 4번. 일정 금액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납세를 종결한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자, 9번. 납세지 변경 15일. 정답 2번입니다. 10번. 자, 우리 사망하면 자, 상속 계실이 사망입니다.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사망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된 날까지 이 사망하는 자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소득이 돼서 신고해야 됩니다. 6개월. 11번. 종합소득에 합산한 소득 아닌 것. 우리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정답 3번이고요. 12번 소득세 특징, 누진과세, 개인별 과세, 소득 원천설, 순자산 증가설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의 논리입니다. 13번 소득세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4번 납세 의무자. 자, 주한 외교관. 한국에 근무하는 미국 공무원을 주한 외교관이라 부릅니다. 그 세대에 속한 가족도 거주자로 본다. 아니죠. 자, 우리나라 공무원 외국에 나가 있으면 우리나라 거주자. 미국에 있는 공무원이 한국에 오면 비거주자. 미국 거주자니까. 반대로 1번은 우리나라에 파견 나온 미국 공무원을 말합니다. 주한 외교관. 그리고 그 세대의 가족 전부 비거주자로 봅니다. 미국 영토로 봅니다. 2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맞는 편입니다. 3번 외국인 강사. 자,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 거주자이죠. 우리나라에 거소가 있으니까. 4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15번 자, 폐업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거 전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법 제1교시 아주 중요하고요. 이번 시간이 소득세법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매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반드시 출제. 그 다음 큰 논리, 소득세법의 원리,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세부 구분된 소득별로 이자 배당부터 보겠습니다.